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6단원 재무 레버리지와 자본 구조 정책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6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서 오른편에서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어, 네. 그리고 기업의 자본 구조를 극대화, 즉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 구조를 짠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14단원에서 배웠던 cost of capital, 기업의 외액, 즉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 구조를 짠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액이 최소화될 때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자본 구조를 짜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최적 자본 구조,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적 자본 구조에서 최적 자본 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목표 자본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목표 자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영업 레버리지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 그냥 레버리지라고 말을 하면 보통 이 재무 레버리지를 가리킵니다. 즉,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채를 끌어왔는지, 그래서 부채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재무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재무 레버리지를 끌어오는지가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EPS와 ROE라는 두 가지 지표, 재무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암 코퍼레이션은 현재 자기 자본 100%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800만 달러인 회사이고 총 4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당 가격은 한 주당 20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100%인 회사이고 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20달러, 발행 주식수가 40만 주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의 구조를 가지고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말을 그래서 자기 자본이 지금 10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자기 자본 100%인 이 트랜스암 코퍼레이션이 부채를 50%만큼 조달을 해서 자사주를 취득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 자본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자본 구조 하에서는 부채가 400만 달러,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 400만 달러, 이렇게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 400만 대 400만 1인 경우가 될 것이고요. 발행 주식 수는 20만 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자본 구조를 갖고 있는 트랜스암 코퍼레이션이 이 위쪽은 자본 구조 조정을 하기 전인 것이고 이 아래쪽은 자본 구조 조정을 한 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각각 경제 상황이 불황일 경우, 호황일 경우,
보통일 경우, 호황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황인 경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우선 자본 구조조정 전에는 호황일 때는 EBIT가 150만 그래서 당연히 자기 자본이 100%이니까 채권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없으니까 순이익이 다시 150만 그래서 EPS를 구해보면 150만 나누기 아까 총 발행 주식수가 40만에서 EPS가 3.75 그리고 ROE, Return on Equity는 순이익 150만 나누기 자기 자본 800만 하면 18.75%라는 ROE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자본 구조를 이 이후에 목표 자본 구조 조정, 즉 부채를 50%, 자기 자본을 50%로 이렇게 바꾸는 구조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같은 EBIT가 150만인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제 여기서 이자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40만만큼의 이자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순이익이 110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0만이라는 넷인컴을 가지고 earnings per share EPS와 ROE를 구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과거 EPS가 3.75였죠. 목표 자본 구조 조정하기 전에는 3.75였던 것이 5.50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본 구조 조정 전에 ROE는 18.75였는데 그냥 구조 조정만 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끌어왔는데 이렇게 ROE도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EPS와 ROE라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재무 비율을 통해서 회사가 자본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이렇게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 직선이 자기 자본 100%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요 경우가 부채 50%, 자기 자본 50%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어찌 됐든 이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상관없이 항상 매 년마다 40만 달러만큼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EPS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직선이 교차하는 점, 요 포인트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기,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니까 EBIT가 80만일 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indifference point, 무차별 점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상으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회사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 이하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그 회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2 부분 중에 기업 차입과 홈메이드 레버리지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흐름상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16.3 이제 MM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MM의 일명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었습니다. 뭐냐면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하던지가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파이 그림과 같이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4대 6으로 하든 아니면 오른쪽처럼 6대 4로 하든 파이 전체의 사이즈, 즉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MM의 제1명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의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와 밀러가 발표한 이명제, 두 번째 명제는 아까 살펴보았던 MM의 1명제와는 다르게 MM 2명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전체적인 자본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바로 MM의 제2명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6단원 초반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최소 자본 비용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채의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외액이 늘어나게 되겠고 이 외액은 결국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을 너무 이렇게 늘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MM의 이명제가 되겠습니다.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늘어나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결국은 다시 기업의 전체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늘리는 그런 악순환을 미치게 된다. 즉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본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MM의 이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요번에 살펴본 제2명제가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MM의 제1명제는 이를테면 이 분홍색, 핑크색 요 부분, 요 선이 MM의 앞에서 살펴보았던 1명제 부분을 설명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 16.3번도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었고 복습을 요 예제 16.3번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로 이 MM의 제2명제는 기업의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과 이제 요 부분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요소는 경영 위험 혹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는 자본 구조에 의해, 재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MM의 1명제, 2명제 살펴본 것은 굉장히 좀 상황을 단순화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세금과 같은 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부채를 무한히 쓰더라도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좀 비현실적인 요소를 바로 잡아서 우리는 이제 16.4에서 법인세라는 것을 한번 포함해서 MM 명제를 업그레이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이 법인세, 즉 기업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세금은 기업이 부채를 통해서 채권을 조달해서 채권에 대해서 내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산을 할 수 있다. 너무 부채를 많이 끌어오면 결론적으로는 기업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기업 U와 기업 L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U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없는 자기자본 100%인 기업이고, 기업 L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는 기업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년 EBIT는 $1,000라고 하고, 기업 L은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부채 100%를 상황을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L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내야 되지만 기업 U의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낼 것이 없는 거고, 이렇게 과세 대상 EBT를 구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나면 이렇게 넷인컴까지 각각 기업 U와 기업 L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채권 이자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바로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 효과, 절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 흐름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채 100%인 기업 U가 오히려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기업 L에서 그래서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세금의 절세 효과, 세금 전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채를 쓴다고, 부채를 가져다가 쓴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절세 효과라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제 기업 L, 기업 U의 경우, 그런데 부채 100%인 경우에는 매년 $16.80만큼의 절세 효과, 즉 플러스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이 영원히 간다고 하면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영구연금으로 이와 같은 플러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자를 8%를 앞에서 가정했기 때문에 이 총 가치는 210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쓰면 쓸수록 이 경우에는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런 조금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210만큼 더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채 100%로 가져가는 것이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 아니냐라는 이런 좀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MA 1명제, 2명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세금을 포함을 했을 때, 세금만 포함을 해봤더니, 부채 100%로 가는 게 최적이더라, 라는 결론,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부채를 쓰면 쓸수록 여기 지금 외액으로 살펴보면 점점 자본의 비용이 감소하는, 즉 부채를 쓰면 쓸수록 이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Y축이 자본 비용, 즉 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 예제 포맷 커퍼레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고, 한번 부채를 안 쓰는 것 대비 부채를 쓰는 기업에 얼마만큼의 플러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외액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MM 이론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좀 포함시켜 보는 것이 바로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기업이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산 가능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산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파산 비용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직접 파산 비용도 있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간접 파산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간접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쓸수록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파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요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16.6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최적 자본 구조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하면 바로 자본 구조의 정태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부채를 쓰면 쓸수록 좋다. 그런데 어느 포인트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채를 쓰게 되면 이제 기업이 파산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딱 그 포인트까지 파산 직전 할 포인트까지만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최적 자본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서는 지금 Y축이 기업의 가치라고 나타나 있는데, 부채를 쓰면, 수평축, 기업의 부채를 쓰면 쓸수록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 그런데,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점점점 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포인트까지만이고, 이제 그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오렌지 선? 요 선은, 지금 무차입 기업의 가치인 경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 선과 요 선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요 선과 요 선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요렇게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16단원 포인트, 중요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타라고 하면 MMA 일명제를 보여주는 경우이고, 요로타라고 하면 MMA 이명제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기업이 절세 효과를 갖긴 하지만 기업의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지나면 오히려 외기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경우 1이 MMA 1명제, 경우 2가 MMA 2명제, 경우 3이 MMA 3명제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MMA 1명제 가장 우리가 최초의 경우에는 세금도 없고 파산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업이 자기 자본과 부채 비율을 4대 6을 가져가든 6대 4로 가져가든 영향을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고려를 해 봤더니 부채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쓰면 쓸수록 이익 아니야? 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결론, 즉 부채를 무한히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 이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가 파산이라는 것을 고려를 안 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파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 봤더니,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부채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금 부분과 우리가 파산, 재무적 변경 부분을 이제 고려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서 이와 같은 최적 자본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의 기업의 가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자본 비용, 즉 외액입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는 지금 요게 MMA 1명제, 아래 그래프에서는 요게 MMA 1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MA 2명제 같은 경우에 위 그래프에서는 요게 MMA 2명제고 요 아래 그래프에서는 계속 자본 비용이 떨어지는 요 그래프가 파란색이 MMA 2명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MMA 3명제 위에서는 이제 요렇게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래 그래프 외곽에서 살펴보면 점점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MMA 3명제를 표현해주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7에서 파이 모형 다시 살펴보기 부분은 우리가 흐름상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넘어갔었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16.8에서 바로 순위 이론, 자본 조달의 순위 이론, 영어로는 패킹 오더 시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했었습니다. 왜 이 순위 이론이 하나 더 이제 나오게 되었냐면 실제 기업들이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더니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들이 부채를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끌어다 쓰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순위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 이론, 패킹 오더 시오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태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한 이론이고요. 가장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면 기업들은 맨 처음 여유가 있을 경우에 내부 자금을 먼저 갖다 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자본을 즉 주식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패킹 오더 시오리 순위 이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 이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 기업의 목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기업들은 부채를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자본 그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받는 것은 더 꺼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기업이 뭔가 자본이 필요할 때 내부 자금을 가장 먼저 갖다 쓴다는 것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은 뭔가 재무적인 여분을 평소에 채워놓기, 쌓아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던 것이 그렇다면 정태이론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순위이론 두 가지 중에 어떠한 하나만 맞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기업의 재무 구조, 자본 구조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간 순위이론은 단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태이론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장기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9에서는 간략하게 미국 기업들의 실제 재무상태표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제 부채를 좀 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것은 산업 바이 산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펴보았었냐면 이렇게 항공산업, 그다음에 유료 TV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채 비중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업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중을 이제 짜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6.10에서 기업이 파산을 이제 하게 되는 때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경우에 따라야 되는 어떤 순서나 어떤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맨 첫 번째로 우리가 파산이라고 하면 기업이 당연히 망하게 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파산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실패도 파산에 들어가고 법적 파산도 당연히 파산에 들어가고 기술적 지급 불능도 파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그런 것도 파산에 들어가고 회계적 지급 불능 상태도 파산으로 포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16.10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기업이 파산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회사 다 현금화 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갚을 거 다 갚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주주들한테도 주고 해서 하는 식으로 회사 청산하는 방법과 아니다. 이거 지금 일시적으로는 회사가 어렵지만 이거 계속 기업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냥 요 위기만 넘기면 오히려 회사한테 더 좋겠다라고 하는 회생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청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요런 규정이라던가 절차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현금화를 하게 되는 청산의 경우에는 뭐 요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청구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9개나 되는 거를 다 기억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뭐 대략적인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가장 최후의 이제 주주들이고 그 전에 채권자 그리고 뭐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정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원들의 밀린 임금 봉급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순서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운 좋게 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절차라던가 어떤 규정은 이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끝에 와서 우리가 이 16.10 단원에서 이제 파산을 뭐 전략적으로 경영 전략으로서의 하나로 쓰기도 한다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었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뭐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금액이 100인데 뭐 70, 60으로 이렇게 헤어컷, 탕감을 해준다든지와 같은 그러니까 협의와 같은 제도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16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